서기 1085년 4월 초파일 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초파일을 맞아 화려한 연등회 행사로 불야성을 이루었다. 이날 밤 개경을 몰래 빠져나온 승려 일행이 밀항을 하기 위해 중국 송나라 상인 이명의 배에 몸을 실었다. 밀항을 하려는 승려는 불교계 최고 직위인 승통이자 고려의 왕자였던 왕후. 우리에게 대각국사 의천으로 널리 알려진 그가 송나라로 밀항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각국사 의천. 아마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천은 고려 11대 임금인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11살에 출가해서 오늘날 가톨릭으로 치면 추기경에 해당하는 불교계 최고직위인 승통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의천은 31살이 되던 서기 1085년 4월 초파일 밤 남들의 눈을 피해 송나라로 밀항을 감행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밀항을 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인지 밀항 당시 의천은 형벌을 무릅쓰고 험한 파도에 몸을 맡겨 떠나는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왕자이자 승통의 신분으로 한평생 편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의천. 그가 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개성 오관산 자락에 자리한 영통사. 대각국사 의천이 출가했던 유서 깊은 절이다. 지난해 10월 이곳에서는 남북의 불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조선 중기 불에 타 없어졌던 영통사를 남북한이 힘을 합해 복원하고 낙성식을 갖게 된 것이다. 정말 그게 완전히 폐허였는데 완전히 옛날 모습대로 무려 29개 건물이 아주 완벽하게 복원이 돼서 북한의 그 불교 대표 200명, 우리 300명, 500명이 모여서 장엄하게 그 보물식을 하고 낙성식을 하고 또 학술 대회를 하고 함으로 해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아마 좀 남북의 그 불교 교류 또 민간 교류 또 이것이 정말로 좀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아주 그 감회를 느꼈습니다. 한국 천태종이 50억 원을 지원해 이루어진 이번 복원으로 인해 영통사는 29채 전각 등 대부분의 옛 모습을 되찾았다. 영통사에는 당간 지주를 비롯해 몇몇 국보급 유물들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대각국사 의천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비석이다. 당대 명문장가 김부식이 지은 비문에 따르면 의천은 11살 나이에 화엄종 종단인 영통사로 출가했다. 왕자였던 의천은 왜 11살 어린 나이에 승려가 됐을까? 고려 시대는 지금과 달리 불교가 국교였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승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으로도 출세의 의미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찰은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경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들이 불교 교단을 장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왕실을 비롯한 귀족 가문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출가시키게 됩니다. 11살 어린 나이에 승려가 된 의천은 불과 2년 뒤인 13살에 승통의 직위에 오른다.
고려 시대에는 승과에 합격한 승려에게 승계를 부여했다. 당시 승계는 모두 6단계로 되어 있는데 승통은 그중 최고직이다. 승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승통은 고려가 승려들한테 주었던 6단계의 승계 가운데 최고위직에 해당합니다. 비유하자면은 가톨릭에서 추기경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는 통상 고명한 승려 가운데서도 한 40대 정도 되어야 승통에 다다를 수 있는데 의천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13살의 어린 나이에 승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문종이 화엄종 교단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린 아들을 왕의 힘으로 승통의 자리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후 불교와 유교 등 5교에 통달할 정도로 학문에 정진하던 의천은 31살에 중국으로 밀항한다. 왕자이자 승통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그가 밀항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각국사 문집에 그 단서가 남아있다. 19살에 쓴 글에 보면 의천은 그때 이미 불교 경전 연구소인 교장을 수집하기 위해 송나라에 갈 뜻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침체된 고려의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아마 불전을 수집 간행할 뜻은 의천이 벌써 19살 때 당시의 세자였던 선종의 앞에서 이미 서약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의전의 불전 수집 간행의 그런 평생의 사업으로서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에 가서 중국의 불전들을 수집해야겠다는 뜻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천은 당시 고려 불교계 문제, 특히 불교 교단의 파벌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파, 천태종을 개창할 뜻을 세우는데 아마 그 천태종을 개창하기 위해서는 송나라에 가서 천태종을 새로 전수해 와야 한다. 아마 그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의천은 천태종을 전수한다 하는 또 다른 목적 이걸 가지고 중국에 갔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송나라로 가려는 의천의 뜻은 조정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된다. 의천의 입성구법은 문종대와 선종대에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문종과 선종대에서 중신들과 논의한 결과 왕의 동생의 신분으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신변의 안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다라고 하였다는 그런 그 표면적인 이유를 들 수가 있겠고 보다 실질적인 이유라고 할 것 같으면 당시 고려와 송, 요의 삼국의 관계 가운데에 그런 미묘한 국제 정세 가운데에 의천이 왕의 동생의 신분으로 송으로 가게 되면은 당시 고려와 요의 외교적인 마찰, 외교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벌귀족 대신들은 의천의 입성구법을 만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천은 이미 중국의 화엄종 승려 정원과 수차례 피연지를 주고받으며 송나라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밀항을 하기 2년 전 정원으로부터 초청장까지 받는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두 사람의 서신 왕래는 물론 의천의 밀항까지 송나라 상인들이 돕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 송과 고려는 요를 의식하여서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송과 고려의 비공식적인 그러한 그 외교 관계는 부득이 이전부터 송과 고려를 왕래하던 송상들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천도 이때 그 입송할 때 이 천주에 저 복건성 천주로부터 들어오는 그 상인을 통해서 꾸준히 송정과 또 불교 정원 같은 그런 분들과 그 서신 왕래를 하고 송의 정세를 갖다가 상당히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때 송 측이 어떤 외교적인 이유로 송상을 통해서 의천에게 입성을 권유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밀항하기 전 남긴 글을 보면 의천의 의지는 매우 확고했다. 송나라 배들을 바라보니 불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더욱 간절합니다. 바라옵건대 형벌을 무릅쓰는 신을 용서하소서. 이제 만번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험한 파도에 몸을 맡기옵니다. 의천은 마침내 밀항을 감행한다. 조정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의천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밀항뿐이었던 것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송나라 유학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대각국사 의천. 그는 조정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호소도 해보았지만 번번이 조정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의천이 택한 것은 송나라 상선을 타고 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밀항을 통해 송나라로 건너간 의천의 주요 여행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천은 이곳 정주항에서 송나라 상선에 몸을 싣고 25일간의 항해 끝에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 있는 밀주 판교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다시 육로를 통해 당시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으로 이동해 한 달 정도 체류하면서 송해 황제를 비롯해 많은 관료와 승려들과 교류합니다. 그리고 밀항을 도왔던 정원법사를 만나기 위해 항주로 내려가는데요. 이때는 변화라는 수로와 수나라 때 만들어진 경항운하를 이용합니다. 황주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의천은 귀국 직전 이곳 천태산 국청사를 방문하고 영파를 통해 들어옵니다. 의천이 송나라에 머문 기간은 14개월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그가 거쳐간 길은 직선으로 연결해도 무려 2만 리가 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의천이 송나라에 간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년 전인데요. 중국에 남아있는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남쪽에 위치한 교주시. 대각국사 의천 일행이 오랜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당시 밀주 판교진이라고 불렸던 오늘날의 교주항 부근이다. 교주시에 있는 한 공원. 이곳에 고려 정관비가 세워져 있다. 고려 정관이란 고려에서 온 사신들을 위해 세웠던 숙소를 말한다. 비문에는 의천이 이곳 판교진에서 머물다가 북송의 수도인 변경으로 떠났다고 적혀 있다. 那么很多的高丽商人从韩国，从现在朝鲜半岛，那么到达密州这个板桥镇以后，然后到宋朝的国都是开封，到汴梁去。那么在这个地方和到汴梁之间的主要的城市里边，宋朝政府设置了许多这样的专门接待高丽国的商人、僧人等的一个客栈，叫做高丽馆。那么密州这个高丽馆呢，是当时规模很大的一个。 당시 중국으로 가는 항로는 산둥반도 북쪽에 있는 등주나 남쪽 영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의천 일행은 밀주 판교진을 통해 송나라에 들어갔다. 왜 그랬을까? 청나라 때 쓰인 청주 부지에 의하면
의천이 밀항하기 한 해 전에 송나라 조정은 조서를 내려 판교진에 새로 고려관을 지었다고 한다. 因为从汉朝一直到隋唐，传统的港口是在渤海湾的莱州港和登州港。但是到了宋朝，和辽国的战争时有发生。那么登州和莱州的港口的功能吧，在使用上受到了限制，因为跟那个辽国吧就隔着条那个渤海湾非常近，因此就是宋朝 不得不将主要的港口转移到了黄海这一边的密州，也就是说胶州湾内的板桥镇。 송나라 조정은 판교진에서 수도인 변경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숙소를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해 의천의 여행을 도왔다. 지금은 개봉으로 불리는 북송의 수도 변경. 이곳에서 당시의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다. 시내 한쪽에 우뚝 서 있는 높이 55m의 13층 철탑만이 옛 수도의 영화를 짐작케 한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소옹도 어가. 지난 2000년 초 개봉시에서 옛 송나라 수도에 번화했던 거리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이다. 용정공원은 북송의 황궁이 있었던 자리다.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수차례 반복된 대홍수로 인해 북송의 황궁이 물밑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由于这个历史上黄河的多次的这个洪灾这宋代的皇城已经在这个现在地面以下7、8米了我们现在在地面上已经看不到了但是通过考古勘探我们的考古工作者已经大致探明了这宋代皇宫的基本情况。 의천이 황궁을 찾았을 때 송나라 황제는 수공전에 나와 직접 의천을 접견하고 많은 예물을 하사하는 등 극진히 접대했다. 송나라 황제는 왜 의천을 그토록 환대했던 것일까? 所以长期以来吧，就形成了北宋的这种济贫济弱这种局面。那么到了宋神宗当政以后，重用王安石，推行新法，当时就变法自强，推行了很多政策，同时呢，也要改变在军事上这种弱国，外交这种场面。因此，一个是政策要强硬，富国强兵政策，同时呢， 在外交上采取了主动的联络高丽国来牵制辽国这样一种政策。我想，宋朝政权对于高丽国的一种特殊的待遇、特殊的关照，同时对于一天法师到中国来求法给予一切的关照和特殊的关照，与这个有很大的关系。 북송의 수도 변경에 도착한 뒤 의천은 개성원에 머물면서 황실의 주선으로 당시 화엄종의 대가인 유성법사와 교류한다. 황궁의 서문 근처에 있었던 개성원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놓은 모형을 보면 황제가 머물던 대경전에 인접해 있어 소옹 조정의 각별한 배려를 짐작케 한다. 한 달 동안 변경에 머문 뒤 의천은 오랫동안 교류해온 정원을 만나기 위해 항주로 향한다. 항주는 예로부터 이승의 천당이라 할 만큼 빼어난 산수로 유명한 곳이다. 그 때문인지 당시 항주에는 무려 360여 개가 넘는 사찰이 있었다.
항주는 송나라 불교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정원에 있었던 혜인원은 항주의 절경인 서호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호텔들이 들어서 절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대신 절터 한편에 소동파 상이 세워져 있다. 소동파는 의천이 귀국한 뒤 항주 지사로 부임했었다. 그런데 안내 표지석에는 이곳이 혜인원이 아닌 혜인 고려사터라고 적혀 있다.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됐을까? 의천의 방문을 계기로 송 조정은 혜인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시설을 정비시켰다. 의천은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정원으로부터 화엄학을 공부하게 된다. 의천이 일방적으로 배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항주의 지방지 기록에 따르면 의천은 많은 돈과 불경을 시주하는데 이후 혜인원은 고려사로 불리게 된다. 就是说，因为一天王子是高丽王子嘛，他捐了金，捐了钱，把这个庙扩建以后呢，就改名为高丽寺。那么到了后来呢，就是官府和朝廷也同意了，就是这么一个称呼。所以在皇帝下的诏书里面，在杭州地方官府的一些文件里面，包括在庙里立的一些碑里面，都把会阴教院改名叫做了这个会阴高丽寺。 청나라 때 만들어진 지도에도 혜인원은 고려사로 표시돼 있다. 혜인원은 1958년에 없어졌는데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고려사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다. 의천은 항주에 머물면서 많은 절들을 방문하고 승려들과 교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천 축사다. 의천은 이곳에서 천태종 승려 종간을 만나 천태종의 기본 교리와 수행법을 배우게 된다. 一天来杭州的时候呢，曾经到上天竺寺啊去拜访这个慈辩大师，因为慈辩大师呢是学的是天台宗，所以呢一天来呢就是向他学习了天台宗的教义。那么另外呢就是那个一天在杭州的时候，又去龙井寺拜访了这个辩才大师，而辩才大师呢就是慈辩大师的弟子，所以的话呢，这个一天在杭州啊学习了天竺寺的师父和徒弟啊两个人这个天台宗的一些教义。 14개월의 유학을 끝내고 귀국하기 전 의천은 천태산을 찾는다. 천태산 기슭,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중국 천태종의 중심 사찰인 국청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절은 천태종의 장씨아인 지자대사의 유언에 따라 수양제가 창건한 것이다. 국청사 뒤로 이어진 산길을 자동차로 1시간가량 올라가면 천태산 정상에 지자대사의 육신을 모신 지자탑원이 있다. 의천은 지자대사탑을 참배하는 자리에서 고려에 돌아가면 목숨이 다하도록 천태종 개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맹세한다. 의천은 송나라에서 수집한 3천여 권의 불교 전적을 가지고 귀국길에 오른다. 마침내 중국에서 불법을 배우고 불전을 수집하겠다는 애초의 뜻을 모두 이룬 것이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천 일행에 대한 송나라 조정의 환대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극진한 것이었습니다. 송나라는 고려에서 온 승려를 왜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미묘한 동북아 지역의 정세 때문이었습니다. 국제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를 방문했을 당시 동북아의 국제 상황입니다.
중국의 송나라는 북쪽에 있는 요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외침에 시달려왔습니다. 11세기 초에 송은 요와 협약을 맺고 평화를 되찾기는 했지만요. 매년 엄청난 비단과 은을 갖다 바쳐야 하는 굴욕적인 조건의 결과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서하와의 계속적인 전쟁으로 송나라의 재정은 파탄나고 백성들의 삶은 궁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관의 나이 20의 황제에 오른 송나라 신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안석을 등용해서 신법 개혁을 강력히 추진합니다. 왕안석의 신법 개혁은 탈세를 막고 재정을 늘리는 등 한마디로 부국강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안석의 신법당은 대외 정책에서도 변화를 추진하는데요. 이때 나온 것이 이른바 연려제요책입니다. 고려와 연합해서 군사적으로 요나라에 대응한다는 것인데요. 당시 송나라는 고려가 요의 침략을 3차례나 물리친 군사 강국임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 왕의 동생인 의천이 방문하자 송나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를 극진히 환대했던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에게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문인으로 알려진 소동파가 당시 고려 배척론을 제기하고 의천의 방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비난했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소동파가 왕안석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구법당 관료이기도 했지만요. 당시 경제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의천 등 고려 사신에 대한 접대를 위해서 지나치게 비용을 쓴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무사히 송나라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천은 애초 그가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갑니다.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우리에게 속장경으로 널리 알려진 교장을 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 지난 2004년 초 절 입구에 있는 사천왕문과 사천왕성을 보수하던 중 의천과 관련된 중요한 고서가 발견됐다. 그 사천왕상과 사천왕문이 상당히 상태가 불안정하고 많이 훼손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를 그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사천왕상의 그 복장을 조사하던 차에 그 전적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불상의 배 안에 살이나 경전을 넣는 일을 복장이라고 하는데 송광사 사천왕상의 내부에서 모두 12종의 불교 전적이 발견된 것이다. 현재 이 책들은 송광사에 보관돼 있는데 검토 결과 그중 11종은 불교 경전에 대한 연구 주석서인 교장으로 확인됐다. 그중 일부에 간행 기록인 간기가 남아 있는데 고려 흥왕사에서 처음 간행한 것을 조선시대 간경도감에서 다시 간행했다고 적혀 있다.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그 교장을 보면은 그 교장의 일부 뒷부분에 보면은 고려 대각국사 의천 시대에 간행된 원래 간기와 그다음에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간행했다는 그런 사실을 기록한 중수 간기가 같이 병기가 되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책은 대각국사 의천이 처음 간행했던 원간본이 아니고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중수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송광사에는 이번에 발견된 것들 말고도 조선시대 간경도감에서 복간한 몇 권의 교장이 전해져 오고 있다. 이들 중수본 간기에는 처음 이 책들이 고려 흥왕사에서 의천이 간행했다고 적혀 있다. 중국에서 귀국한 직후 의천은 개경에 있는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송나라에서 수집해온 3,000권의 교장들을 간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교장을 본격 간행하기에 앞서 펴낸 것이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다.
간행할 교장의 총 목록인 것이다. 목록에는 총 1085부 4858권이 기록돼 있다. 의천의 교장 간행 사업은 그야말로 방대한 작업인 것이다. 교장 총록을 만든 이듬해인 1091년, 의천은 누락된 교장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남방 지역 사찰 순례에 나선다. 서남사 뒤편에 있는 대가감은 의천이 남방 순례 때 머물렀던 곳으로 전해진다. 이런 인연으로 서남사에는 의천의 영정을 비롯해 의천이 입었다는 금난가사 등 여러 가지 유품들이 전해져 오고 있다. 또한 서남사 중창건도기에 따르면 의천이 머문 동안 서남사는 대대적으로 확장됐다고 한다. 우리 서남사는 한 1470여 년 역사가 됐는데 그 유구한 역사 중에 의천 대각국사 그분의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 있고 또 그분이 제일 아주 크게 서남사를 아주 이 번창, 아주 중창 불사를 하셨죠. 의천은 국내뿐만 아니라 소원과 요외도 사람을 보내 교장을 구해왔다. 그렇게 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을 통해 간행된 교장은 모두 4,000권에 달했다. 의천이 간행한 그 교장 총록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국과 거란과 신라 고려에서 저술된 불교 전적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총서 형태로 간행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대승불교권, 한자로 경전을 번역한 불교권, 대승불교권의 불교 문화를 총정리하는 문화사업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겁니다. 바로 대승불교권의 불교 연구소들을 총 수집 간행하는 사업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경전을 번역한 걸 간행하는 경률론 3장의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아시아 불교 문화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는 대장경 간행보다도 더 큰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에 의천이 간행했던 교장의 목판본들은 초조 대장경과 함께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오다가 몽고 침입 때 모두 불타버렸다. 교장의 원간본 일부가 일본 동대사 등에 전해오고 있다. 고려 때 간행된 원간본은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간경도감 판본과는 달리 두루마리 형태를 하고 있다. 이것들은 의천 생존 당시 일본 측 승려의 요청으로 보내진 일부가 전래돼 온 것으로 추정된다. 의천이 간행한 교장은 대부분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속장경이라고 오랫동안 잘못 불려져 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실장에 따르면 일본 학자에 의해 속장경이라고 잘못 붙여진 이름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 속장경이라는 말은 대장경의 후편 또는 속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의천 대각국사가 수집해서 간행한 것은 대장경의 후편 또는 속편 차원이 아니고 대장경에 대한 연구 주석서를 모두 모아가지고 간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래 그동안 불려져 왔던 것이죠. 그건 일본 학자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한번 속장경이라고 불려진 이후에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속장경 내지 속대장경으로 이래 불려져 왔던 것입니다. 잘못됐었죠. 그래서 본래 이름이 신편제정 교장 총록에도 나와 있듯이 교장으로 해야 됩니다. 동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4천여 권의 교장을 모두 수집 간행하고 널리 보급했던 의천의 교장 간행 사업. 그것은
밀항까지 불사했던 그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의천, 그의 이름은 동아시아 불교 발전사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당시 의천이 나라 안팎의 모든 교장을 수집하여 목록을 만들고 간행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어느 한 학문 분야의 전 세계 모든 논문들을 수집하고 이를 체계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천의 교장 간행은 그야말로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천이 송나라에 갔던 목적은 교장을 수집하는 것 외에 고려에서 천태종을 개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북 칠곡에 있는 선봉사 대각국사비인데요. 이 비문에는 천태의 사상은 최고의 진리이나 아직 이 나라에 종파가 세워지지 않아 애석하다. 하지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의천의 천태종 개창 의지를 적고 있습니다. 당시 고려 불교는 왕실이 후원하는 화엄종과 문벌 귀족이 후원하는 법상종, 그리고 제3의 종단인 선종으로 나뉘어져 갈등과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의천의 천태종 개창은 이런 분열된 불교계를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곧바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교장 간행과 함께 천태종 개창을 준비하던 의천은 40살이 되던 해 갑작스레 흥왕사 주지직마저 내놓고 해인사로 쫓겨난다. 8만 대장경이 보관돼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사찰에서 만든 서정 목판만을 보관하는 사간판전이라는 전각이 있다. 이곳에는 의천이 남긴 글들을 모아 엮은 대각국사 문집 목판이 보관돼 있다. 문집에는 의천이 해인사로 쫓겨난 후에 지은 시문들이 남아있다. 종실의 은혜는 깊지만 불문의 덕이 적어 품은 뜻을 펼 수 없기에 산속에 숨어 산 지 오래입니다. 대부분 해인사로 쫓겨온 자신의 복잡하고 답답한 심정을 읊고 있다. 지옥을 당해가며 여러 해 서울에 살면서도 교문에 쌓은 공이 없어 부끄럽구나. 이때 도를 행한 것은 공연한 헛수고였으니 어찌하여 산골에서 성정을 즐기는 것만 같으랴. 의천은 그 시문에서 개경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 상당히 굴욕적이었고, 그리고 이때 행했던 여러 가지 불교의 활동들이 상당히 어떤 헛수고했다라고 하는 심정들을 토로를 하고 비탄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심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의천이 개경에서의 어떤 전도된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불교계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절하여서 해인사에 퇴가했던 그런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천은 왜 쫓겨났던 것일까? 의천이 귀국한 3년 뒤 어머니 인예태후의 지원으로 천태종의 중심 사찰인 국청사 건립공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 창고인 신흥창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사는 5개월 만에 중단되고 만다. 기록으로서는 이 신흥창 화재 사건과 국청사 중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도 이 국청사 건립이 시작되고 5개월 만에 화재 사건과 함께 국청사 건립이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이 국청사 창건을 시작으로 일어나는 불교계 재편 운동에 대한 반대 세력의 어떤 이 반발이 상당히 거셌다는, 바로 그 거센 반발이 결과적으로 이 화재 사건을 통해서 국청사 사건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지만은 당시 불교계 재편 운동과 그러한 재편 운동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이 이 신흥창 화재 사건으로 상징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청사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후 인예 태후와 형인 선종마저 죽자 의천은 곧바로 해인사로 쫓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천은 왜 천태종 개창을 추진했을까? 당시 불교계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는 화엄종과 문벌 귀족의 지원을 받는 법상종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의천은 천태종 개창을 통해 분열된 교단을 재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당시 불교의 정황이 법상종과 화엄종, 선종 이렇게 이제 3개 세력으로 이제 대별돼 있었거든요. 그럴 때 천태종을 개창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화엄종 세력하고 선종 세력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제3의 종단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인주이 씨가 주도하는 법상종 세력은 상대적으로 그 천태종의 계열의 세력보다 위축되고 소외될 가능성이 아주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교단 주도력이라든가 불교계에서의 지배적인 그 어떤 권력이 위축될 것을 염려한 인주이 씨라든가 그에 연계된 법상종 계열 승려들은 당연히 저항하고 반발할 것은 분명한 것이죠. 인주이 씨 가문은 딸 셋을 왕비로 출가시킨 이자연 이래로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 세력으로 부상했다. 인주이 씨 가문은 그들의 자제들을 법상종 종단에 주로 출가시켰다. 개경에 있는 현화사와 함께 법상종의 중심 사찰이었던 금산사에는 당시 이자연의 5째 아들인 해덕왕사 소현이 주지로 있었다. 천태종 개창을 위한 국청사 건립공사는 중단되고 의천은 해인사로 물러나 있을 당시 소현은 금산사를 크게 중수하고 절 남쪽에 광교원을 설치하여 법상종 계통의 불경을 대대적으로 간행했다. 해덕왕사비에는 소현이 법상종의 대표 사찰인 현화사 주지로 있을 때 대대적인 중수공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천이 해인사로 쫓겨났을 때 법상종은 오히려 크게 융성하는 상황이었다. 천태종의 국청사의 공사가 중단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현화사는 소현에 의해서 대대적인 중창을 한다거나 또는 금산사에서 다양한 그 불교 서적, 특히 이제 법상종 계열의 서적을 모아서 출판한다는 것은 어떤 인주이 씨의 강력한 후원과 배경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귀족인 인주이 씨 가문의 권세는 이자이 때 극에 달하는데 이자이는 왕위를 찬탈하려는 난까지 일으킨다. 이자이의 난은 의천의 셋째 형인 계림공이 진압한다. 그리고 그는 조카를 대신해 왕에 오른다. 바로 숙종이다. 고려사 기록에는 숙종의 이 등장, 숙종이 즉위하는 것을 이자이 난을 진압하고 나서 숙종이 국왕에 즉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숙종이 이자이 세력으로 대표되는 인주이시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실적으로 쿠데타로 국왕에 즉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해인사에 물러나 있던 의천을 다시 흥왕사 주지로 불러올린다. 또한 국청사를 완공해 천태종을 개창한다. 천태종 개창을 기념하여 세워진 선봉사 대각국사비에는 당시 천태종 개창 상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숙종의 명령에 따라 선종 승려 천여 명이 의천이 주도하는 천태종으로 옮겨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엄종과 선종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려 불교사는 신라 말기 선종이 들어온 이래에 선종과 교종의 대립 갈등이 계속되어 왔고, 바로 고려 불교사의 역사적인 과제는 선종과 교종을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천의 천태종 개창은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의천에 그런 선구적인 업적이 있어서 그 뒤에 100년 후에 진울의 선교 통합의 작업도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천의 불교사의 업적은 선교 통합의 역사에서 크게 평가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태종 개창, 그것은 분열된 불교계를 통합하고 아울러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곳에는 고려시대 때 사용했던 화폐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화폐가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 성종 때인 996년입니다. 이때 철전과 함께 건원증보가 만들어졌으나 널리 쓰이지 못했습니다. 그 뒤 숙종연간의 사만통보, 해동통보 등의 동전과 함께 일명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화폐 주조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행시킨 사람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어떤 계기로 고려에 승려했던 의천이 화폐 유통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또 그가 상소를 올려 적극적으로 화폐 주조를 주장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대각국사 문집에는 의천이 숙종에게 올리는 주전 건의 상소문이 실려 있다. 주전, 즉 화폐를 만들었으면 이로운 점들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돈을 쓰면 운반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둘째, 간교한 무리들이 쌀에 잔물을 섞는 협잡을 방지할 수 있으며, 셋째, 녹봉을 쌀로만 지급하는 데에서 오는 폐단을 막을 수 있고, 넷째, 화폐를 사용하면 보관과 저축이 편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를테면은 거래하기에 이제 편리하다는 점, 교환수단으로서요. 그 다음에 가치 저장 기능상 물품 화폐를 쓸 때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점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각국사 의천의 화폐로는 우리 역사에서 기록상 확인되는 최초의 것이고, 또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천의 해박한 화폐 이론은 실제 중국에서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에 자리한 상국사는 송나라 황제들이 제를 올리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던 사원이었다. 당시 상국사는 백성들과 상인들을 위해 한 달에 5번 절을 개방해 시장이 열리게 했다. 또한 당시 개봉에서는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는데, 이곳에서 의천은 돈이 갖는 효용성과 편리성을 체험했던 것이다. 당시 이제 중국의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동전의 이제 발행량이라든가 유통량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 시인 당나라 때에 비해서 그 화폐 발행량이 연간 한 20배 이상 이렇게 된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의천이 목도를 했을 것이고, 또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왕한석을 중심으로 한 신법 개혁이 추진되면서 국가가 주도해서 생산력을 상승시키고, 그런 바탕에서 국가 재정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었는데, 이런 점들이
숙종대의 어떤 신법 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제 화폐 유통 정책을 건의하게 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 숙종은 의천의 상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전 도감을 설치하고 해동 통보와 삼한 통보 등 동전을 발행한다. 그리고 강력하게 화폐 유통을 추진한다. 또한 일명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만들어 고액 화폐로 유통시켰다. 숙종은 취약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중 하나가 남경천도였다.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 숙종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승가굴에 행차해 제를 올린 뒤 남경에 세울 양주 땅, 현재 서울을 직접 돌아보았다. 당시 행차에는 의천도 동행하는데 그가 숙종의 남경 건설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이란 일종의 준 수도로 경이 설치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숙종이 남경 건설을 추진한 것은 개경과 서경 그리고 남경 등 3경을 완성하면 나라가 융성하고 태평이 보장된다는 풍수 지리설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남경천도를 통해 개경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문벌 귀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풍수 지리설을 명분으로 해서 개경의 지덕이 쇠했다고 하는 풍수 지리설을 명분으로 해서 남경천도를 내세웠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바로 개경에 뿌리를 내린 문벌 귀족 세력을 정치적으로 견제하고 새로운 어떤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어떤 남경을 이 정치의 중심장으로 생각한 숙종의 의도가 남경천도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천과 함께 숙종의 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윤관이다. 윤관은 숙종의 뜻에 따라 군사개혁을 단행한다. 두 차례 여진과의 싸움에서 패한 뒤 윤관은 여진 정벌을 명분으로 정규군 외에 별무반을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 별무반에는 양반, 승려, 상인은 물론 문벌 귀족들이 소유한 사병들도 편입시켰다. 별무반 설치는 군사개혁이자 바로 왕권 강화책이었다. 그리고 남경 설치와 별무반 설치라는 숙종의 개혁 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의천의 주전론인 것이다. 숙종이 시행했던 여진 정벌 그리고 또한 수도천도와 같은 이러한 별무반의 창설과 같은 이러한 정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숙종이 화폐를 유통하는 것은 국가가 전국의 유통권을 장악해서 국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해서 막대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어떤 하나의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과 함께 당시에 문벌 귀족들이 장악했던 경제권을 국가가 직접 장악하려는 이러한 목적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기록은 의천에 대해 나라의 존친으로 임금과 더불어 나라의 큰일을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적고 있다. 대각국사 의천, 그는 단순히 승려로 머문 것이 아니라 고려 중기 취약한 왕권을 강화하고 현실 사회를 개혁하고자 노력했던 뛰어난 경세가였다. 오늘 우리는 대각국사 의천의 삶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는 교장을 간행하고 천태종을 개창하는 등
고려 사회의 불교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친형인 숙종을 도와 취약한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천이 위험을 무릅쓰고 송나라에 밀항했던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천의 삶에는 당시 고려 사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하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47이라는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합니다. 의천의 삶을 몇 마디 말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대의 대문호 김부식은 개성 영통사에 있는 대각국사 비문에 의천을 시대를 뛰어넘은 개혁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